2024년 7월 6일 오전 1시 일리노이주의 평화로운 도시 스프링필드. 모든 것이 고요한 여름잠에 잠긴 듯 했습니다. 910일 신고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두운 밤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It sounds like somebody was banging on the side of my house. I don't know. Could y'all come and see?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의 바디캠이 모든 것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전등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비명소리도 무기소리도 추격소리도 없었습니다. 단지 도움을 기다리는 한 여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내린 결정, 그리고 영원히 사라진 삶.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910일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로 돌아가서 듣겠습니다. 경찰의 카메라, 증언,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비통한 목소리를 통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현대사회가 아직 완벽하게 답하지 못하는 어떤 질문을 가슴 아프게 일깨워줍니다.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을 때 정말 안전한 걸까요? 소냐 메시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조용한 동네에 사는 36세 여성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늦은 오후에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곳입니다. 소냐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범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 그 자체인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온화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묘사합니다. 지역 사무실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소냐는 자주 목소리를 내는 편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지킬 만큼 용감합니다. 그녀의 작은 집은 사우스 후버 애비뉴에 있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지만 매일 밤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러나 최근 소냐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그 지역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있고 밤에 이상한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하는 법을 터득한 싱글맘의 경계심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7월 초 어느 날 밤 아이들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던 바로 그 집에서 소냐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행동을 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하지만 그 전화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전화가 될 줄은 그녀를 포함하여 아무도 몰랐다. 2024년 7월 5일 한여름의 평범한 금요일, 소냐 메시는 하루 대부분을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집에서 보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근처 가게에 들러 필수품 몇 가지를 샀습니다. 동네 CCTV에 따르면 오후 4시경 그녀는 모퉁이에 있는 마트에 가서 빠르게 계산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절친한 친구에 따르면 그날 저녁 소냐는 다소 걱정스러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 근처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어. 내일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 7월 6일 새벽 1시경 두 아이가 옆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소냐는 갑자기 집 뒤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상한 형체가 뒷마당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냐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고 911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누군가 제 집 근처에 있어요. 저는 그냥 아이와 함께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녀의 모든 행동은 본능적으로 가족을 지키려는 어머니처럼 느껴졌다. 안타깝게도 그 전화는 그녀가 기대했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다. 2024년 7월 6일 오전 1시 15분 소냐 메시로부터 긴급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3명의 경찰관을 사우스 후버 애비뉴 2800번지로 출동시켰고 메시는 그곳에서 침입 신고를 했습니다.
몇 분 후 순찰차 한 대가 작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숀 그레이슨 경찰관이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사건 전체를 녹화하는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영상에는 그레이슨이 현관문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노크를 하고 경찰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명확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은 약간 열려있는 듯 했습니다. 그레이슨은 재빨리 문을 밀고 들어가 손전등으로 거실을 비추었습니다. 소냐 매시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비무장 상태였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으며 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동행한 두 경찰관에 따르면 그녀에게는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슨의 바디캠 영상에는 그가 갑자기 체인 영상, 체인 푸테이지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에게 맹세코 내 얼굴을 쏴버릴 거야. 그 발언 몇 초 후 총성이 울렸습니다. 매시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레이슨 뒤를 따라오던 2명의 경찰관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한 명은 의료진을 요청했고 다른 한 명은 소냐의 맥박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집에 들어간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소냐에게서 비명소리, 몸싸움, 무기 위협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냐는 칼이나 단단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영상에는 저항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와 동행했던 2명의 경찰관 중 1명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소냐를 쏠 이유는 없었습니다. 소냐는 협조했고 그저 가만히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레이스는 즉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현장을 떠나 무기를 넘겨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910일 통화에서 소냐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걱정돼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온 사람이 소냐를 말문이 맞게 한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의 비극적인 본질은 처음부터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숀 그레이슨 부보안관의 총구에서 총알이 빠져나가는 순간 사우스 후버 애비뉴의 작은 집은 아수라장에 휩싸였다. 소냐 매시는 부엌 바닥에 쓰러졌다. 마치 몇 초 동안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그레이슨과 동행했던 2 경찰관이 문을 열고 들어와 즉시 출동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다. 다른 경찰관은 무전으로 여성 총격 발생, 긴급 지원 필요라고 의료 지원을 요청했다. 소냐의 2 아이는 당시 방에서 아직 곤히 자고 있었다. 경찰관은 재빨리 2 아이를 현장에서 옮겨 위탁 가정에 맡겼다. 경찰은 주변을 봉쇄하고 밤에 사이렌 소리를 듣고 도착한 이웃과 가족까지 모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리노이주 경찰 수사관들이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도착했다. 집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현장에서 바디캠이 회수되었으며 동네 전체는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은 소냐 매시가 치명적인 얼굴 부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인 자신의 집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으로 미루어 보아 더 이상 누가 그랬는가가 아니라 왜 그랬는가가 의문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숀 그레이슨 부보안관의 총구에서 총알이 빠져나가는 순간 사우스 후버 애비뉴의 작은 집은 아수라장에 휩싸였습니다. 소냐 매시는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치 몇 초 동안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문을 열고 들어온 그레이슨과 동행했던 2명의 경찰관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한 명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무전으로 의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총에 맞은 여성입니다. 긴급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냐의 2 자녀는 당시 방에서 아직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재빨리 2 사람을 현장에서 옮겨 위탁 보호자에게 맡겼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모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밤에 사이렌 소리를 듣고 도착한 이웃과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 수사관들이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현장에서 바디캠이 회수되었으며 동네 전체는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은 소냐 메시가 치명적인 얼굴 부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인 자신의 집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으로 인해 질문은 더 이상 누가 그랬는가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였습니다. 2024년 7월 6일 이른 아침 법의학 수사관과 일리노이주 경찰 범죄 현장 기술자는 소냐 메시의 집에서 범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작은 집에는 강제 침입이나 약탈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메시가 의심했던 실제 침입자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보안 카메라는 새벽 1시경 뒷마당에서 실루엣을 포착했는데 바로 메시가 90일에 신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너무 흐릿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부엌에서 소냐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얼굴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날카로운 물건이나 칼 또는 흉기로 간주될 만한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발표된 부검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메시는 얼굴을 관통한 단발 총탄에 맞아 심각한 뇌의 손상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사격장은 약 2m에서 3m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몸싸움의 흔적은 없었고 총상 외에는 멍이나 찰 과상도 없었습니다. 검시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소냐 메시의 사망은 살인이었습니다. 물리적 증거와 바디캠 영상을 종합해 볼 때 총격의 적법성과 경찰의 상황 처리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건 직후 일리노이주 경찰 ISP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권한을 완전히 부여받았습니다. 비무장 시민이 910일에 신고한 후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 발생 직후 전체 시스템은 엄격한 감독 해노였습니다. 조사팀은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있던 3명의 경찰관, 발사자인 숀 그레이슨 포함의 바디캠 영상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지휘센터의 녹화 장비와 911 통화 녹취록 또한 초 단위로 세부 분석되었습니다. 바디캠 영상은 그레이슨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발포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행했던 두 경찰관 모두 피해자가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고 무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레이슨의 인사기록 또한 신속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녹음 파일에서는 그의 상관들이 그레이슨의 업무상 정신적 안정을 의심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론의 압력으로 그레이슨은 다음날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72시간 이내에 공식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단순한 긴급 신고로 시작된 이 사건은 순식간에 국가 차원의 매우 심각한 범죄 수사로 변모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2024년 7월 9일 일리노이주 경찰서는 숀 그레이슨 보안관에게 공식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레이슨은 증언을 위해 상가몬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디캠, 영상, 동행한 두 경찰관의 진술, 부검 결과 등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수사관들은 총격이 정당하지 않고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레이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미란다 권리를 낭독한 후 현장에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어 법적 기록의 일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없이 메이컨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체포 소식은 지역 언론에 빠르게 보도되었고 지역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비록 늦었지만 자택에서 목숨을 잃은 무고한 여성을 위한 정의 구현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체포 절차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4년 7월 9일 일리노이주 경찰서는 숀 그레이슨 보안관에게 공식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레이슨은 증언을 위해 상가몬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디캠 영상, 동행한 두 경찰관의 진술, 부검 결과 등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수사관들은 총격이 정당하지 않고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레이스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미란다 권리를 낭독한 후 현장에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어 법적 기록의 일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없이 메이컨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체포 소식은 지역 언론에 빠르게 보도되었고 지역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집에서 목숨을 잃은 무고한 여성을 위한 정의 구현을 향한 첫걸음이었지만 늦었습니다. 숀 그레이스는 체포 직후 메이컨 카운티 구치소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은 일리노이주 경찰 소속 2명의 수석 수사관이 진행했습니다. 모든 진술은 비디오로 녹화되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처음에는 침착하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갔을 때 상황이 통제불능이라고 느꼈고 피해자가 위험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위협을 느끼게 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행동을 명시해달라는 질문에 그레이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 수사관이 직접 물었습니다. 그녀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그레이스는 잠시 멈춘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레이슨의 주장의 핵심은 바디캠 영상에서 매시가 접근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움직이지 않고 침묵하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슨과 동행한 2명의 경찰관의 증언은 그레이슨의 주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매시로부터 어떠한 위협도 듣지 못했고 그레이슨이 총을 뽑은 행동은 명백한 경고 없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신문은 거의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레이슨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한 말과 하지 않은 말은 총격 결정이 실제 위험 때문이 아니라 자만심에 기반한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신문 절차를 마친 후 형사 기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건 파일은 여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빠르게 보강되었습니다. 첫째, 그레이슨의 위협적이고 총격적인 행동을 모두 기록한 바디캠 영상이 있었습니다. 둘째, 911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소냐 매시는 공격적이거나 불안정한 기색 없이 완전히 고통받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2 동료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전적으로 협조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검 보고서는 피해자가 정당 방위의 흔적 없이 근거리에서 총에 맞았으며 총상이 거의 즉사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충분한 물적 증거, 증인, 과학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숀 그레이슨에 대한 사건은 종결되었고 1급 살인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를 위해 일리노이주 검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숀 그레이슨의 재판은 2025년 10월 20일 일리노이주 피오리아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심오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언론과 대중의 많은 관심을 모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레이스는 1급 살인, 무기를 사용한 가중폭행, 그리고 직무상 직무유기라는 3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바디캠 영상, 9.11 녹음 파일, 동료 경찰관 2명의 증언, 그리고 법의학적 소견 등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그레이슨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그의 총격은 부당하고 통제 불능이었으며 무고한 사람의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레이슨이 위협을 느꼈고 압박을 받고 행동했다는 주장을 펼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험 인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거의 2주간의 심해 끝에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레이슨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며 처음 25년 동안은 가석방이 불가능했습니다. 법정에서 소냐 메시의 가족들은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소냐 메시의 가족은 모든 것이 시작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자라던 두 어린아이는 이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자랐습니다. 친척들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후회였을지도 모르고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순히 왜? 라는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냐 메시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사회의 엄중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책임을 질 의지가 없는 자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남는 것은 오직 결과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옳은 것만으로는 살아남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개혁을 통해 그리고 모든 도움 요청에 두려움이나 편견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응답해야 한다는 다짐을 통해 말입니다. 소냐 메시는 더 이상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과 그녀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남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